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펌프나 송풍기를 사용하면서 모타, 전동기가 타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데, 왜 모타가 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원인과 그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시설을 좀 방문을 했는데, 그 시설 관리하시는 측에서 모타가 자주 이제 타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애를 많이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모타 쪽에 뭐 전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기계설비 입장 쪽에서 그동안 이제 제 경험이라든지 뭐 모타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거기 나름대로 그 예방 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려 볼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타가 타는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크게 이제 기계적인 원인하고 전기적인 원인 또 뭐 기타 이제 원인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계적인 원인은 모타 축이 과열이 돼서 그 모타 축으로부터 이제 발생된 열이 모타 건선까지 전해져서 건선의 그 피복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그 소선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그 기계적인 원인으로 모타 축이 과열되는 원인은 모타 베어링 손상, 그리스 불량 뭐 이런 쭉 내용들이 있고요. 뒤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타 축이 그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혀서 그 모타가 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뭐 고착됐다든지 임펠러 이물질이 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과부하에 의해서 그 모타가 과열해서 그 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과부하가 이제, 이 기계 쪽에서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과부하가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도 좀 말씀드려보고, 정기적인 원인은 뭐 제일 기본적인 원인이 이제 그 건선의 열화예요, 열화. 그 피복 전선이 합성수지 재질이다 보니까 열을 받으면 푸석푸석하게 돼서 이제 결국은 그 절연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해서 이제 모타가 타게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 계통에 있어서의 문제, 그 다음에 또 공급되는 전원 자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제 모타 내부에 물이나 습기가 들어와서 절연이 안 좋아서 타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계적인 원인에서 모타 축의 과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타 축이 과열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가장 그 건선 쪽에 가까운 부분에 있는 게 이제 모타 베어링이죠. 베어링에 손상이 일어나서 이 베어링이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 또는 어떤 마찰열에 의해서 베어링 자체에서 매끄럽게 돌아가지 못해서 이제 열이 나오고 열이 발생되고 그 열이 이 축을 통해서 건선 쪽으로 전해져서 그 모터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건선이 녹아내려서 피복이 벗겨져서 타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베어링 손상되는 거는 이제 기계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윤활유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윤활유의 양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내부에 뭐 습기라든지 또는 뭐 윤활유 자체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열화될 수도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안 되면 윤활이 원활해지지 않아서 베어링 자체가 이제 그 손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열이 발생돼서 그 모타 축까지, 모타 내부까지 온도를 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모타의 이제 베어링을 보면 그 앞뒤에 베어링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제 이 그림상으로 봐서 이제 큰 쪽이 그 풀리가 걸리는 부하 측이 되겠고요. 뒤에 작은 쪽은 이제 부하가 걸리지 않는 측, 무부하 측이 되겠죠. 그냥 잡아만 주는. 뭐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쪽은 막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부하가 걸리지 않는 쪽은. 풀리 쪽은 당연히 이제 이 축이 나와서 풀리를 고정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구멍이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커플링의 손상이라든지 축의 정렬 불량 이런 부분인데, 모타가 우리 송풍기 같은 경우는 주로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풀리가 있어서 벨트로 임펠러랑 연결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뭐 가장 많은 방식들이고요. 또 일부는 인라인 팬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공조기에 많이 설치되는 플러그팬 공조기는 이 모타 측 자체에 바로 임펠러가 연결된 그런 직결 방식의 팬들도 꽤 많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 모타 축과 연결된 플링이라든지 또는 그 축 자체의 정렬이 불량하다든지 아니면 또 진동이 생겨서 많이 흔들리게 되면
이 베어링이 이제 계속해서 하중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베어링이 기계적으로 망가지는 볼 자체가 뭐 이렇게 깨지거나 기계적인 마모가 일어나서 베어링의 수명이 짧아져서 베어링이 파손까지 가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요. 펌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커플링 같은 거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송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 베어링 망가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 벨트 장력이 너무 과다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벨트가 너무 짱짱하게 너무 꽉 조이다 보면 당연히 이쪽에 모터 베어링 쪽에 그 편하중을 계속해서 부여하게 되니까 베어링의 수명이 좀 짧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풀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이게 정상적인 풀리고 위에 있는 풀리 같은 경우는 벨트 장력이 너무 세도 그렇고요. 또 장력이 너무 느슨해서 벨트가 미끄러져도 풀리가 마모가 돼서 깎여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풀리의 마모 상태들을 봐서 벨트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는 그런 것도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시로코펜의 다이액형 펜의 그 임펠러인데 다이액형 펜 같은 경우에는 임펠러를 잡아주는 이제 스테이볼트가 군데 설치가 되는데 두 개가 지금 여기 떨어져 있죠. 이렇게 이제 스테이볼트가 떨어지면 당연히 임펠러가 돌면서 진동이 생기겠고 그런 진동들이 벨트를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전해지겠죠. 뭐 그대로 전해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직결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베어링의 1차적인 파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좀 전에 이제 송풍기였고 펌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평 다단 펌프, 급수사 펌프인데 이런 펌프들도 보면 임펠러의 축에 위에 메카니컬 실이 있고 바로 이제 모터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이 임펠러 쪽에서 어떤 진동이나 아니면 이 축에 중간에 연결된 이제 카플링에 정렬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축이 떨게 되면서 베어링이 금방 망가지게 되겠고 수평 볼루트 펌프 이런 경우에도 중간에 이제 커플링이 있고 정렬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모터 베어링에 이제 문제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터 축이 그 과열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메카니컬 실이 망가지면서 메카니컬 실도 이제 망가지면 그 메카니컬 실의 그 석등면이 미끄러지는 면이 부드럽게 미끄러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 다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에서 기계적인 그 손상이 일어나서 마찰이 시작되면 열이 되겠고 그 열이 바로 위에 있는 모터 쪽으로 이 축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라서 메카니컬 실 자체가 이제 모터와 가깝게 돼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모터 쪽을 과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절 운전이나 저수위 공회전으로 인해서 모터 축이 과열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일단 펌프가 체절 운전을 하게 되면 모터에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과연 타는 것인지 왜 타는 것인지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체절 운전을 한다고 해서 모터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건 전류치가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자기 원래 전격 전류보다 높은 전류가 흘리게 돼서 건설이 타버리는 건데 발열이 돼서. 근데 체절 운전을 하면 과부하가 걸리느냐? 일반적으로는 안 걸려요. 펌프의 성능 곡선인데요. 우리가 이제 펌프를 선정을 할 때 지금 이거는 이제 펌프의 모델이에요. 뭐 임펠러 직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펌프 성능은 설계된 건 한 요 정도쯤 되는 거예요. 요 정도쯤 되니까 그거보다 좀 큰 성능 곡선을 가진 그 펌프 이 모델을 이제 선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 시에서 펌프를 운전을 하게 되면 동력이 요 정도 걸리는 거예요. 33kW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걸리는 게 이제 정상인데 펌프 토출측에 밸브를 잠궈서 체절 운전을 시키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양정은 올라가고 유량은 줄어들겠죠. 밸브를 닫았으니까 유량은 점점 이렇게 주는 쪽으로 가고요. 양정은 점점 높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이 성능 곡선 상에서 그 펌프의 운전 상태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체절 운전하게 되면 거의 뭐 이쪽 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펌프의 동력 곡선인데 유량이 줄면 동력이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절 운전을 시키면 가장 낮은 동력으로 돌기 때문에 모터에 과부하가 안 걸려요. 높은 전류값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체절 운전 시킨다고 해서 그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타는 것이냐? 타는 이유는 밸브를 닫게 되면 임펠러 안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안에서는 계속 뱅뱅 돌고 뱅뱅 돌면서 계속해서 이제 임펠러가 물을 쳐주니까 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 마찰열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물의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 안에서. 그래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심지어 나중에 위에서 물이 증발까지 해요. 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메카니컬 실이 망가져요. 이게 이제 이 메카니컬 실 망가지고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마찰열이 더 발생되고 축을 통해서 모터까지 전달돼서 결국에는 이제 모터까지
타버리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체전운전하면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지만 열이 발생해서 결국 모터가 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수위 공회전도 마찬가지예요. 급수 부스터 펌프 물탱크 청소하고 나서 제대로 그 밸브를 안 열어서 저수위 운전 상태에서 동대다가 타버리는 경우 종종 발생하죠. 그 다음에 꼭 뭐 그런 저수위가 아니더라도 에어가 찬 경우에 에어를 제대로 빼주지 않으면 요 윗부분은 물이 없겠죠. 에어만 있으니까 그때도 이제 계속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제대로 이제 배출이 안 되거나 이 윗부분에서 메카니컬 실 자체도 이제 가동하면 아무리 이제 부드럽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마찰열이 있는데 그 마찰열을 물이 있어야 식혀주는데 물이 없으면 결국은 그 메카니컬 실의 그 섭동면도 늘어붙게 돼요. 거기서도 열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 메카니컬 실이 운전되면 망가지기 때문에 임펠러 이 상부에 공기 빼주는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꼭 2평 다단 펌프가 아니더라도 2평 인라인 펌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모터 축이 돌아가지 않게 꽉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모터에 과부하가 발생해서 모터가 타게 돼요. 그리고 여러 대의 그 펌프가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예비 펌프를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가동을 안 하다 보면 이제 안 움직이게 꽉 고착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생기죠. 고착이 되게 되면 모터에 전원이 들어갔을 때 돌아가지 못하면서 모터가 타는데 타는 이유는 이래요. 이게 이제 모터를 처음에 이제 가동시켜서 이제 속도가 올라갈 때 처음에 기동 전류가 들어가게 돼요. 청소부터 뭐 쭉 이렇게 전원이 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렇게 쭉 전원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펌프나 송풍기가 돌고 나서 안정화돼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쭉 균일하게 가죠. 그때 초기에 올라가는 전류를 이제 기동 전류라고 하는데 이 기동 전류가 보통 이 전격 운전됐을 때 이때의 6배에서 6배까지 이거는 이제 모터 사양이나 그 용량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뭐 보통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기간이 그 모터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돼요. 자기 원래 흐르던 전류값의 대여섯 배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모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길어지거나 잦아지거나 하면 모터의 수명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으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임펠러가 안 돌아가니까 계속해서 이 상태가 유지되다 보면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하고 모터가 타버리게 되겠죠. 당연히. 그거 말고도 이제 이렇게 임펠러에 어떤 이물질이 꼈다든지 또는 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임펠러가 망가져서 임펠러 케이싱 안에서 이제 뭐 찡기게 된다든지 이러면 기계적으로 이제 저렇게 구속이 되게 되면 당연히 모터가 금방 뭐 얼마 못 가서 타겠죠. 한두 시간 버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전류가 계속 들어가면 이 안에가 히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펌프가 5kW짜리라면 5kW 전기가 들어가서 딴 데로 발산이 안 되니까 운동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안에 계속 쌓이게 되니까 5kW짜리 히터가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과부하에 의한 그 과열인데요. 펌프나 송풍기에 설치된 모터가 펌프나 송풍기에 실제 하는 일보다 좀 적게 부족하게 이제 선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선정된 모터보다 펌프나 송풍기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조건으로 운전 조건들이 바뀌게 되면 모터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돼서 모터가 타게 돼요. 그게 이제 과부하에 의해서 이제 타게 되는 것인데 일단 먼저 모터 선정 자체를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요즘은 이제 뭐 웬만한 데서 이런 게 크게 없긴 하지만 그 모터 선정을 너무 여유 없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설계가 요 정도에 필요한 요 정도 양정과 요 정도 유량에서 이 펌프를 선정을 했어요. 요 마지막 곡선 갖고 있는 요 모델로 선정을 했고 요때 모터 동력을 보니까 뭐 여기 한 33kW 정도 돼요. 그래서 35kW나 뭐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실제 이 펌프를 가지고 운전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이 펌프가 이 정도 운전하게 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펌프 터널 측에 있는 밸브를 닫아야 돼요. 밸브를 다 열게 되면 유량이 많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펌프가 이제 이렇게 운전이 되고요. 이거를 밸브를 닫아서 그 유량을 줄이고 필요한 양정이 나오게끔 그 터널 측에 밸브를 닫으면 이제 100% 열렸을 때가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하면 밸브를 닫으면 닫을수록 이렇게 펌프의 운전 상태가 바뀌게 돼. 유량은 줄고 양정은 여기서 이만큼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펌프는 이 펌프를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밸브를 100% 다 열게 되면 이 정도에서 운전이 되게 돼. 유량이 그 펌프가 나올 수 있는 최대 유량으로 양정은 적고
어쨌든 뭐 양적이 또 부족하지 않아서 큰 무리 없이 그 유량이 다 이 소화돼서 배관으로 흘러서 순환이 되게 됐다고 하면 실제 이 펌프에 걸리는 동력은 지금 여기 한 41이나 42kW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의 동력이 소비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설계치의 유량 양적만 고려해서 이때 그 펌프의 소비 동력이 33kW 정도 생각해서 한 35kW짜리 모터를 선정을 했다가는 나중에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100% 열어서 과유량으로 운전이 되게 되면 41, 2kW의 그 소비 동력이 발생돼서 결국은 35kW짜리 모터가 견디지 못하고 얼마 안 가서 열화가 돼서 금방은 타지 않더라도 모터 수명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요즘 이제 펌프나 송풍기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설계 유량에 맞춰서 모터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펌프의 최대 성능, 이게 동력 곡선이죠. 그 모델의 최대 곡선, 요 맨 꼭대기까지 가 있는 요 상태에서 모터를 선정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사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모터가 여유치가 많은 경우가 사실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모터 선정을 할 때 그 펌프가 최대 발휘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작게 선정했다든지 아니면 타이트하게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한 그런 사례에서 이제 모터의 수명이 현저히 짧아져서 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송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리를 바꾸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모터가 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가동을 하다가 풍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풍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임펠러 쪽 풀리를 조금 풀어서 이제 회전수를 높이면은 당연히 그 풍량이나 정압이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이게 송풍기의 성능 곡선인데 회전수가 낮을 때는 성능 곡선이 이래요. 그래서 유량과 양정 이렇게 되는데 그 토출 정압 이렇게 되는데 회전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 곡선이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위로 커져요. 그래서 유량도 더 많아지고 토출 정압도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수를 높여주면 회내 송풍기의 그 성능이 더 좋아지는데, 풀리를 바꾸기 전에는 요거는 이제 동력 곡선이에요. 동력 곡선인데 풀리를 바꾸기 전에 이제 요 부분에서 가동이 되고 그때 동력이 이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풀리를 바꿔서 회전수를 높여서 풍량도 늘어나고 토출 양정도 전압도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때 동력도 마찬가지로 같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동력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만큼으로 동력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모터는 그대로 두고 풀리만 바꿨을 때 너무 풀리를 과도하게 크게 바꾸게 되면 결국 모터에 이만큼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돼서 모터가 이제 타버리는 그 현상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 상황들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저런 과부하나 과유량 이런 상태가 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자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직렬 운전권이 돼버렸을 때 저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펌프를 이제 보통은 병렬 운전하죠. 이렇게 나란히 설치를 해서 한 대 고장 나면 뭐 예비 펌프 돌게끔 병렬로 하지만 간혹 이렇게 이제 직렬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계실에서 뭘 밀어주고 말단 쪽에서 유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양정이 부족해서 주로 이렇게 이제 펌프를 하나 더 작은 pom프를 달아서 그쪽에 좀 국부적으로 압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뒤에서는 100이라는 용량의 100rpm의 유량을 밀어주는데 이쪽에서 펌프는 50rpm짜리 펌프를 설치를 해놨다라고 하면 실제 이게 50rpm이라고 해도 이게 뒤에서 100을 밀어주면 100이 그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소용량의 펌프는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돌아가는 것인데, 대용량 펌프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 되다 보면 당연히 펌프에 자기 원래 들어가던 전격 전류보다 더 많은 전류가 들어가게 돼서 모터가 이 소용량 펌프가 타버리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예상 못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급탕순환 펌프가 자주 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급탕순환 펌프는 급탕 탱크나 뭐 어디 순간급수 가액에서 급탕이 공급돼서 가서 수도꼭지에서 급탕을 쓰고 이제 환탕 배관이 연결돼서 다시 기계실로 와서 이 급탕 순환 펌프가 이제 순환시켜 가면서 계속 가열을 해서 이제 급탕을 공급하는데, 급탕 순환 펌프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작은 건물에서는 이제 수십 rpm 정도 되고, 큰 건물이라고 해도 100rpm, 200rpm 넘지 않아요. 보통 한 100rpm 내외 정도 될 텐데, 이 100rpm이라는 양이 그렇게 큰 양은 아니에요. 우리 수도꼭지 그냥 풀로 틀어놓으면 뭐 15rpm, 20rpm 정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꼭지 몇 개만 열어도 100rpm 될 수가 있는 그런 양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 그림상에는 급수 보충수 라인을 이제 펌프 터치 측에 묶었는데, 펌프 흡입 측에다가 이 보급수 라인을 묶어놓게 되면 이 수도꼭지에서 뽑아 쓰는 물의 양이 이 급탕 순환 펌프의 양보다 크게 되면 펌프가 과유량으로
돌게 되겠죠. 자기는 100lpm짜리 펌프인데 여기서 수도꼭지에서 빼쓰는 물이 200lpm이면 200lpm의 양만큼 원래는 이제 이쪽에 연결하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 펌프 흡입기에 연결하면 200lpm이 보급소 라인 통해서 들어오면서 펌프 자체가 200lpm으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겠죠. 부탄 순환 펌프가 자주 타는 게 단순히 뭐 뜨거운 물 돌고 그러니까 뭐 찬물보다 좀 온도가 올라가서 잘 타겠거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지도 한번 그런 경우에는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펠러에 이건 송풍기인데요. 송풍기 임펠러에 이렇게 이물질이 좀 많이 붙게 되면 초기에 구동할 때 굉장히 좀 힘들겠죠. 아까 초기 구동할 때 가뜩이나 기동 전류가 높은데 그 임펠러 이물질들이 잔뜩 끼게 되면 송풍기 쪽에 특히 송풍기의 그 기동 전류 시간이 길어지겠죠. 임펠러의 관성에 의해서 금방 이렇게 이제 정상 상태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한참 더 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또는 이제 초기 구동 전류 자체가 더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인 원인으로는 모터가 탄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모터 그 건선 안에 있는 피복이 절연 기능을 상실을 해서 전선끼리 전기가 통해버리는 거죠. 절연이라는 건 전기 통하지 않게 그 피복이 그동안에 잡아주고 있었는데 이 피복의 그 절연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 코일간 인접한 코일하고 이제 쇼트가 나면 이제 타버리는 거죠. 피복의 절연이 그 저하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하나는 그 피복재 자체의 절연 성능이 노후화되는 거예요. 열화. 그 노후화의 가장 큰 원인이 열화죠. 우리 PVC 같은 경우 햇빛 보거나 열 받고 오래 있고 그러면 점점 이제 흔히 기름기 빠진다는 식으로 해서 PVC 본연의 성질을 좀 상실하게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전선도 계속해서 높은 열을 오랫동안 자주 받게 되면 그런 열화 현상으로 인해서 절연 성능이 떨어져서 이제 타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 아니면은 스키 같은 거 피복이 뭐 합성수지 재질이라서 습기나 이런 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절연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우리가 이제 기계실에서 뭐 습기가 많은 날, 비 오는 날 그 절연 한번 재보시고 맑은 날 그 환기를 충분히 하고 나서 이렇게 재보시면 절연 성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건선에 그 열을 가해주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열을 가해주는 가장 큰 부분은 전격 전류보다 높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열이 되는데 전격 전류보다 높은 거에 전류가 흐르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동을 할 때 그 기동 전류가 상당히 대여섯 배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데미지를 좀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류보다 높은 그 전류가 계속 흐를 경우 그거는 이제 과부하겠죠. 앞서 살펴봤던 자기 원래 전격 유량이나 뭐 자기 성능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펌프가 운전이 되면 과부하 걸리는 것 자체가 이제 전류가 많이 과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냉각이 잘 안 되는 경우예요. 냉각이 원래 되도록 그 팬 뒤에 이제 냉각 팬이 달려 있잖아요. 모터 그 뒤쪽 부분에 보면 냉각 팬이 달려서 그 냉각 팬으로 인해서 모터 그 외부 외암에 방열 핀을 켜줘서 모터가 온도가 안 올라가게 해놨는데 그 냉각핀이 뭐 제대로 작동 안 한다든지 또는 이제 다른 어떤 냉각수라든지 냉각 자켓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 잘 순환이 안 된다든지 하면 그 모터 자체 온도가 이제 올라가겠죠. 전격 전류가 흐르더라도 그거를 원래는 식혀줘야 되는데 못 식혀주니까 온도가 정상치보다 높게 올라가면서 모터의 건선의 열화를 더 촉진시킬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축으로부터 이제 열이 전달돼서 그 열로 인해서 모터 건선이 열화되는 거는 이제 앞서 계속 살펴봤던 기계적인 원인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 테고요. 잦은 기동 정지하는 것 중에 대부분에 보면 이제 기동 정지를 요즘 자동 제어가 하기 때문에 이 기동 정지 운전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놓은 경우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정지 기동 그 범위를 작게 해주면 자주 돌고 쓰고 이렇게 하겠죠. 장비 대수가 또 많은 상태에서 대수죠. 뭐 예를 들어 이제 펌프가 2대나 3대 정도 있으면 그 뭐 온도 차이에서 가동되는 것 같으면 뭐 1도씩으로 이렇게 줬는데 펌프가 6대, 7대 되면 이제 1도시가 아니라 0.5도씩 차이로 둔다든지 이러겠죠. 그렇게 되면 이 기동 정지가 자연스럽게 좀 많아질 텐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전 설정 자체가 좀 협소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는 장비 용량 자체가 과다하게 선정된 경우 또 이제 잦은 기동 정지가 되겠죠. 이 부분도 생각보다는 좀 꽤 많아요. 우리가 그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 사용량이라든지 최대 용량, 최대 부하를 고려해서 펌프나 송풍기의 용량을 선정하게 되죠. 물론 거기에 이제 동시 사용률이라든지 그런 걸 좀 봐요. 뭐 85%나 뭐 90% 이렇게 해서 용량을 선정하긴 하는데 거기에 또 뭐 노후화나 이런 거에 따른 안전율을 보통 한 10% 정도에서 15% 정도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용량 자체도 이제 좀 여유가 있긴 한데 부하가 실제보다 적게 뜬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러면 그 펌프나 송풍기는 용량이 크게 선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부하가 적게 뜨면 자주
꺼졌다 켜졌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어 장치상의 문제예요. EOCR이나 압력 스위치, 릴레이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이 불량해서 다다다다닥 거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뭐 EOCR이나 마그네틱 스위치나 압력 스위치, 릴레이 뭐 이런 것들이 다다다닥 이게 붙게 되면 뭐 사실은 좀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망가지기는 하지만 모타보다 먼저 망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이 모타 쪽에도 당연히 과열이 돼서 열화를 촉진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으로부터 열전달에 의한 건선의 열화는 뭐 앞서 살펴봤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인 원인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 공급 계통의 문제인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모타 결선을 잘못한 거죠. 80V 뭐 11kW 이상의 이제 모타에서 Y델타 결선을 뭐 직기동으로 잘못했다든지 또는 그 결선하는 과정에 선이 뒤바뀌어서 그냥 전기 놓자마자 뻥 하고 터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모타 결선이 잘못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접속기 마그네틱 스위치죠. EOCR이나 릴레이, 콘덴서 이런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는 뭐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뭐 사양을 잘못 선정했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물질에 의해서 마그네틱 스위치가 늘어붙는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대체적으로는 EOCR이 이제 그 부분을 뭐 차단을 해서 모타까지 영향을 주는 거를 대부분은 다 막아주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 그냥 순간적으로 셔트가 나면서 같이 모타까지 그 전류가 그대로 들어가서 모타까지도 같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뭐 가끔은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 공급 계통의 그 기기들의 이상 또는 뭐 이런 선 접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또 제대로 이렇게 헐겁게 된 경우에 또 셔트가 나면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뭐 이거는 이제 압력 스위치예요. 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도 스프링하고 뭐 설정들이 뭐 잘 안 맞게 되면 다다다다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많죠. 이건 이제 자동 펌프, 조그마한 자동 펌프의 압력 스위치인데 이것은 다다다다 하면서 늘어붙는 경우 있고 릴레이도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다가 이렇게 타버리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콘덴서도 이제 용량이 너무 작거나 크거나 또는 뭐 잘못 사양을 선정해서 뭐 220V짜리에다 380짜리를 달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모타 쪽에 영향을 이제 차단을 미리 해주면 EOCR이나 이런 게 보호장치들이 차단을 해주면 다행인데 차단을 못해주면 이제 모타 쪽으로도 영향을 갈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전원 자체의 문제인데요. 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단상, 결상이죠. 380V에서 이제 RST 그 세 가지 상 중에 한 상이 전선 뭐 결선을 뭘 잘못했다든지 어서 뭐 빠졌다든지 어떤 다른 전기 쪽의 그 공급 측의 그 문제로 인해서 RST 3상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한 상이 빠져버리게 되면 나머지 두 상 가지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발열이 심해져서 결국 모타가 이제 그 기간이 오래되게 되면 이제 모타가 타게 되고요. 전압이나 주파수 자체가 좀 바뀌기도 해요. 우리가 380이라고 해서 항상 380이 정확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KS의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의 그 사용 범위가 대체적으로 이 정도 돼 있어요. 전압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프로 이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 근데 오래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주파수도 마이너스 5%, 60Hz에서 이제 마이너스 5%니까 57Hz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5%. 플러스는 KS는 5%가 아니라 2%인가 3%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하고 전류가 공급되는 것 자체가 바뀌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온도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전압이 떨어졌을 때, 주파수가 떨어졌을 때야. 올라갈 때는 오히려 이제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모타 측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인버터 사용하면서 요즘 많이 늘고 있는 게 이제 고조파의 영향인데요. 고조파가 인버터 장치에 의해서 이제 발생돼서 주변 기기들, 선로를 따라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보면, 유도 전동기에 보면 고조파 전류에 의한 철선, 히스테리손 동선이 증가로 발열이 되고 정상 및 역상 고조파로 인해서 손실이나 발열,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사실 이게 현장에서는 판단해보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죠. 특이한 뭐 다른 증상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이렇게 과열이 돼서 이제 탄다라면 또 주위에 인버터, 용량 큰 인버터, 뭐 터보 냉동기가 인버터 제어되는 타입이라든지 또는 뭐 순환펌프 뭐 몇십 킬로와트, 뭐 100kW 넘는 이런 쪽에 인버터 제어 장치가 달려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로 인한 부분이 아닌지 한번 좀 보시고 그쪽에 저하나 노이즈 필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실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모타 내부에 물이나 습기가 이제 침투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모타에 보면 IP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IP 등급 이제 뭐냐면 그 모타에 어떤 침투되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 건데 이제 고체하고 물, 액체 뭐 주로 이제 물이죠. 우리가 이제 모타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보호 방식이라고 있죠. 보호 방식에서 IP5 이렇게 돼 있는데
이 IP 방식, IP 그 등급이 앞에 첫 번째 숫자 특성은 이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IP55 같으면 55에서 앞에 자 5, 외함 내부의 충전부나 가동 부분에 대한 접근이나 접촉에 대한 보호가 먼지의 침입이 총체적으로 막아지진 않지만 기계의 만족스러운 작동에 방해해주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양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IP 우리가 이제 모타 현장에서 쓰는 거 대부분이 보면 IP45, 55 그 정도예요. IP45나 55인데 4는 두께 1mm를 넘지 않는 손가락이라든지 유사한 물질이 모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전폐형이라고 하는데요. 모타 뒷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모타가 지금 보면 그렇게 이제 생겼는데, 하여간 그게 이제 4나 5 정도, 이 정도 해당되는 거고, 뭐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뭐 방진이나 방폭형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뒤에 있는 55에서 뒤에 자 5, 5는 어떤 방향에서든 기계에 대해서 노즐에 의해 분사되는 물은 해가 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물을 이렇게 막 뿌려도 그 모타 안으로는 물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속에 뭐 잠궈놓는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위에서 뭐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졌다든지 뭐 작업하다가 배관에서 물이 터져서 튀더라도 모타 쪽에는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44도 가끔은 있는데 뭐 44보다 45 또는 55가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모타 이제 보호 그 방식 보호 등급이고요. 절연 계급은 현장에서 F종 많이 쓰는데 이게 KSC420이 일반용 저압 삼성 유도 전동기에 대한 그 절연 계급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이 테스트를 할 때 F등급인 것 같은 경우에는 고정제의 권선, 표면 온도가 아니라 모타 안에의 권선의 온도가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105도나 115도 이 정도로까지는 돼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그 이상 올라가지 않고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전격으로 운전을 시켰을 때. 그 KS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선의 온도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밖의 온도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것까지는 올라가지는 않겠죠. 안에 권선의 온도가 105도고 밖에는 뒤에서 냉각팬이 돌아서 바람을 이렇게 이제 불어주니까 표면 온도는 뭐 당연히 100도 이하로 걸려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모타 온도가 한 60, 70도 이상이 올라간다고 보면 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일 테니까 좀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표면 온도가 막 90도, 100도 가까이 올라가면 당연히 안에는 지금 이 한계 온도 이상이 돼서 모타가 이제 타버릴 수 있는 금방 그런 이제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청풍기라든지 이렇게 좀 냉각도 또 잘 되고 이러는 데는 또 가동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는 비종을 쓰는 경우도 좀 있어요. 뭐 예전에는 많이 썼죠. 근데 요즘은 비종보다는 F종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뭐 비종 그렇게 이제 운전 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런데 예를 들어 24시간 내내 가동한다든지 아니면 뭐 온수 순환 펌프라든지 그 보일러의 응축수 그 보충수 순환 펌프라든지 이런 거는 유체 온도 자체도 워낙 높고 또 주위의 조건들이 또 뭐 온도가 높은 그런 조건이라면 당연히 F종을 써야 되고 심지어 그거보다 더 높다 하면 이제 H종으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모타의 그 V 벨트와 풀리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어요. 그 모타에 붙이는 그 풀리도 아무거나 이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모타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풀리가 전달하는 풀리를 통해서 어쨌든 힘이 전달이 되니까 그 토크를 고려를 해서 그 정도를 돌릴 수 있을 만큼의 V벨트하고 그 풀리를 두도록 그 케이스에 이제 권장치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벨트 종류의 A, B, C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A에서부터 B, C, D 이렇게 갈수록 벨트가 더 굵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그래서 벨트가 당연히 커지면 더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타 동력이 커질수록 벨트도 커지고 그 다음에 수량도 많아져요. 벨트가 한 개만 걸어도 되고 작은 거는 똑같은 같은 벨트를 사용을 쓰더라도 동력이 커지면 모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토크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수량도 더 늘리고요. 이렇게 2개, 3개로 늘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V벨트의 그 V 풀리도 지름이나 너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세폭 V벨트가 있어요. 표준 V벨트는 그냥 일반적인 표준 벨트고 세폭은 폭은 좁고 높이는 높은 그 V벨트예요. 이 표준보다 깊이는 깊고 폭은 좁으니까 이것도 풀리랑 같이 세트로 맞아야 되죠. 일반 표준 V벨트를 세폭 풀리가 있는 거에다 잘못 끼우면 당연히 안 맞는 거죠, 아구가. 그 전동기용 V벨트는 전동기의 통풍 냉각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암형을 표준으로 한다. 평판형인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통풍 구멍을 크게 뚫으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그림도 이제 케이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암형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 바퀴나 이런 것처럼 살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냉각이 잘 되겠죠. V벨트
이제 돌아가면서 어쨌든 미끄럼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찰력으로 이게 회전하는 거라서 여기서 마찰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 냉각시켜주기 위해서 가급적 암형을 쓰고 이런 평판형 쓰게 되면 구멍을 최대한 크게 뚫려 있는 이런 타입을 쓰는 게 좋다. 가급적 막혀 있는 거 쓰면 어쨌든 그만큼 발생되는 열이 발산이 안 되면 결국 이제 모터 축을 타고 모터 안으로 열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동기의 V 풀리를 부착하는 경우 축 끝부분 및 베어링에 가해지는 하중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V벨트의 장력에 따른 축의 하중점을 되도록 전동기 쪽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 가급적이면 이 벨트가 걸리는 부분이 모터 쪽으로 붙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모터 베어링에 하중이 많이 안 걸리는 거죠. 모터에 그리스를 이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모터들은 대부분 보면 전폐형 베어링이 들어가서 주입구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베어링에 별도의 그리스 주입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터 용량이 좀 크게 되면 이렇게 그리스 주입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 주입구가 있으면 그리스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보충 시간하고 이거는 뭐 케이스에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효성중고 효성 모터 쪽에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 보면 이제 뭐 2극이냐 4극이냐 8극이냐에 따라서 주입 시간이 길어지죠. 회전수가 떨어지니까 2극보다 4극의 회전수가 떨어지니까 3600rpm에서 1800rpm으로 떨어지니까 더 천천히 긴 시간 후에 보충을 해줘도 되는데 이게 보면 뭐 2000시간, 3000시간, 5000시간 막 이래요. 우리가 이제 24시간 365일 하면 한 8000시간 얼마 될 거예요. 10,000시간을 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그렇게 짧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 3-4달에 한 번이나 뭐 6개월에 한 번씩 그리스 주입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리스 주입을 그렇게 자주 안 해주셔도 되는 경우가 이제 좀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리스를 보충해주는 주기는 온도, 그 다음에 사용 환경, 얼마나 부하를 많이 받느냐, 주의 여건, 습기라든지 열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리스 주입을 자주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보충량이 있는데 이 보충량은 뭐 누면서 어떻게 맞추기 어렵죠. 그래서 이 그리스 주입기 펌프질을 한 번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각도까지 할 때 뭐 반 정도 하면 뭐 이 정도 용량이 되더라.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서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 있어요. 아까 팬이나 펌프의 그 카플링이 이렇게 축이 안 맞는다든지 일직선이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점검을 해주셔서 하고요. 실제 그림 이 정도 되면 벌써 뭐 다다다다 거리는 소리가 금방 나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소음이나 진동이 조금이라도 좀 한 것보다 많다라고 하면 일단 끄시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뭐 여기도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에서 나가는 거겠죠. 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상황이 안 되게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실 가지고 해보시는 게 제일 간단하죠. 아니면 큰 직선 자 같은 게 있으면 철자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거 대보셔도 되고 해서 요 내면이 다 붙어야 되겠죠. 내면 중에 하나라도 안 붙으면 이게 삐딱하면 이제 여기가 뜨겠죠. 그렇게 뜨지 않게 실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벨트의 장력은 적당하게 힘을 줘서 눌렀을 때 윗부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밑에 부분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밑에는 팽팽해요. 밑에는 긴장측이 되고 위에가 이제 이안측이 돼요. 그 대부분의 모터 회전 방향을 그렇게 잡게끔 만들거든요. 이 벨트 타입은. 밑에는 긴장측이니까 밑에는 누르실 필요 없고 위에 측만 손으로 힘을 뭐 한 10kg 정도 누른다 생각하시고 그 정도 눌렀을 때 이렇게 처지는 부분이 이 직선 구간에 T가 이제 이 직선 구간이에요. 이게 1000mm죠. 1m면 1m당 16mm 정도 되면 돼요. 16mm면 이 정도 되죠. 벨트 두께 정도 일반적으로. 그래서 흔히 벨트 한 개 정도 두께만큼 쳐지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맥락인데 이거는 1m일 때 그린 거예요. 1m 할 때 16mm니까 이게 폭이 더 좁을수록 그만큼 덜 들어가야 되고 길면 길수록 더 쳐져야 되는 거죠. 무조건 벨트 한 개 두께가 아니라 이 길이 수평 구간의 길이에 맞춰서 벨트 장력을 조절하셔야 되고 이게 너무 팽팽하면 모터 베어링에 그 하중이 너무 과하중이 걸려서 베어링이 쉽게 나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터가 타는 원인들에 대해서 뭐 장황하게 설명드렸고요. 모터 소송 방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일단 평상시에 온도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사람이 아프면 열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모터도 베어링이 나갔든 카플링이 나가서 진동이 생기든 안에 어떤 과부하가 걸리든 1차적인 증상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발열이 오래되면 수명이 짧아지고 그 발열이 심각해지면 뭐 피복이 늘어붙어서 그냥 바로 타버리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모터의 표면 온도를 좀 재보시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이나 카플링이나 축 이런 부분들 잴 수 있는 부분들 재보시고 정렬 상태 이렇게 정렬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다음은 EOCR의
설정을 제대로만 해줘도 대부분의 이제 펌프의 소순을 방지할 수 있는데, EOCR 자체가 과부하가 걸렸을 경우에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안전장치죠. 그래서 저는 이 모터가 타는 거는 1차적으로 발열 상태를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를 사전에 이제 감지를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하고, 거기서 놓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EOCR이 과부하라든지 다른 또 요즘 기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막아주기 때문에 98%, 99% 이상은 모터 탈 때까지 가는 거는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 위에 좀 1, 2%는 뭐 결선을 잘못했다든지 뭐 번개를 맞았다든지 정기적으로 어떤 부분에 쇼트가 나서 그냥 갑자기 퐁 터지거나, 또는 그냥 뭐 자연적으로 이제 모터 가동 시간이 수명이 다 돼서 열화가 이제 장기적으로 누적이 돼서 5년, 10년 후에 이제 타거나 이러는 경우겠죠. 그래서 EOCR 그 설정하는 방법을 좀 보면, EOCR이 뭐 보통 이렇게 버튼이 2-3개 있죠. 옛날 거라든지 아니면 싼 거는 뭐 이렇게 2개, 로드, 암페어가 돼 있고, 오버로드 타임, 그래서 이제 그 초 이렇게 돼 있고, 3개짜리는 이제 전류하고 오버로드 말고 딜레이 타임이 하나 더 있어요. D타임이라고 하나 더 있는, 대부분 이제 이런 패턴인데, 이 딜레이 타임은 기동 지연 시간이에요. 처음에 송풍기나 펌프에 전원을 투입하면 이제 기동 전류가 높게 흐른다고 그랬죠. 전격보다 한참 높은 기동 전류 흐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안정화되는 그때까지 그 시간이고요. 그때 이제 전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설정하는 건데, 설정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송풍기나 펌프가 풀부하가 되도록 해요. 톨추 측에 밸브 다 열고 뭐 댐퍼나 이런 거 다 열어서 자기 능력과 다 가동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전원을 두면서 그 전류값을 이렇게 떨어져서 안정화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면 되겠죠. 요즘 이제 이런 디지털 EOCR인 경우 이제 디지털 표시부가 판넬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 뜬 암페어를 보면 될 테고, 뭐 그럼 디지털 표시부가 없으면 전류계 가지고 이제 재야 되겠죠. 그렇게 재서 안정화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7초다 그러면 뭐 7초보다 조금 더 길게 두면 되겠죠. 보통은 7초 이내가 될 거예요. 선풍기 큰 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Y 델타인 경우에는 Y 기동 시간 고려해서 잡아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오버로드 타임은 오버로드가 걸려도 여기 설정된 암페어보다도 높은 암페어가 실제 뜨더라도 그 오버로드 타임 설정한 시간 동안에는 트립이 되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그 과부하 제한 시간이고요. 이거는 보통 한 7초에서 10초 정도, 뭐 이 정도 두죠. 뭐 몇 분씩 두거나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설정하는 것 자체가 보통은 한 20초를 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10초에서 20초 사이에 이제 최대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7초에서 10초 정도. 그다음에 이제 로드 전류값은 이 모터의 이제 전격 운전 전류값보다 10%나 120% 정도 높게 이제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모터 명판에 있는 전격 전류값보다는 적게 설정해야 돼요. 모터 명판에 봤더니 거기 암페어가 10A다라고 하면 최소한 10A 이상 설정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럼 전혀 뭐 모터 타는 거를 감지를 못 하니까.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부분은 그 모터 명판에 있는 암페어 값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터나 송풍기가 풀부하로 운전될 수 있는 상태로 일단 만들고요. 또는 설계 상태로 TAB 측정을 해서 밸브나 이걸 해서 설계 유량이나 양적으로 돌아가게끔 세팅을 해놨으면 딱 그때 전류값보다 10%나 20% 정도 높게 설정하시면, 그렇게 해놓다가 누가 뭐 밸브를 확 열어서 과유량 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과유량 상태가 됐을 때 그거를 이 EOCR이 감지를 해서 그 차단해 줄 수 있겠죠. EOCR이 떨어지면 이게 왜 떨어졌을까 이제 추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과유량이 걸렸구나, 내지는 뭐 그 전격 전류보다 더 높게 흘렀구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풀부하의 조건 또는 설계 조건에서의 그 기동 지연 시간이나 전류가 이런 것들을 좀 설정만 제대로 해놓으면 탈 때까지 가는 부분들을 상당수를 좀 막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동제어 설정을 최대한 기동 정지가 떨어지도록 운전 조건을 좀 그렇게 설정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뭐 현장 여건에 맞춰서 잘 좀 안을 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EOCR이 트립이 되면 그냥 저 EOCR에 있는 다이얼들을 위로 제껴서 이렇게 높여만 놓지 말고 당장 핵에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뭐 때문에 트립이 됐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고착이나 이물질에 의해서 부속됐는지, 과유량인지, 단상 결상이 됐는지. 요즘 이제 EOCR 자체에 뭐 저런 지락 차단 기능도 있어요. 누전 감지 기능도 있고, 뭐 결상이나 역상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제 과부하, 과전류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이지만 다양한 기능들이 돼 있는 EOCR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EOCR 공부만 잘 하셔도 이런 원인 찾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거기 있는 에러 메시지 봐가면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모터의 절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특히 수중 펌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인 모터들도 절연 상태를 확인해서 절연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또 많이 안 좋은 것 같은 경우 원인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보면 이제 모터뿐만 아니라 이 전원 계통의 절연 그 값들을 절연장을 측정을 해서 220V는 0.2메가옴, 300에서 400V 사이는 0.3메가옴 이렇게 이상 되도록 하라 돼 있는데 이 기준은 0.2나 0.3은 사실 거의 뭐 타기 직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터가 타기 직전의 수치라서 이 정도라고 해서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거는 언제 모터가 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뭐 최소 한 10메가옴 이상 정도는 돼야 그래도 당장 타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거 재실 때 날씨나 습도 이런 것도 고려를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하셔서 만약에 이제 10메가옴 이하다 그러면은 뭐 필요하다면 모터 타기 전에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혹시 안에 그 습기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는지 해서 모터 말려준다고 하잖아요. 뚜껑 열어서 양쪽 열어서 내부 한번 건조시켜서 다시 한번 좀 상태 보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이제 운전상 주의사항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쭉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말씀드린 그 원인과 방지 방안들만 잘 평상시 자기 업무에 이렇게 가져가시면 모터 타는 거 예방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충분히 그 모터의 본연의 수명 몇만 시간씩 되잖아요, 다. 그래서 그거 충분히 5년, 10년 가도 모터 한 번도 교체 안 하고도 쓰는 것들도 사실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굉장히 시간이 좀 길었는데 그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전기 쪽 입장에서만 좀 설명해 놓은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제 우리 기계 쪽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까지 좀 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